윤석열 당선인이 8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국민 인사테러라는 격양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움직임에 인수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했습니다. 후보군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김재원, 유영아, 홍준표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술 취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부부 동반 모임을 하던 3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남편 2명이 다쳤습니다. 여기서 신고 좀 해달라는 거야. 싸우고 있다고 누가 해왔더니 싸움부터 때린 거야. 내일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80대 이상에 대해선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장관 후보자 8명 중 단 한 사람으로 관심은 집중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유일한 40대 장관 후보자, 당선인과 국정농단 삼성 수사를 함께했던 최측근 검사, 현재 여권 인사들과 악연이 깊은 그래서 좌천된 인사, 스토리가 많은 인물이죠.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럼 당선인은 왜 논란을 감수하고 한 검사장을 발탁했는지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인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입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 국회의원입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회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낸 교육자로 고등교육 개혁론자로 꼽힙니다.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4선 중진 박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발탁됐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40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판사 출신의 이상민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해양수산부 등 해양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거친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내정됐고,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각각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2차 인선 발표에서 8명 가운데 2명이 여성이고 평균 연령은 59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경제수석, 통계청장 등을 역임한 정통경제관료로 평가받습니다. 윤 당선인은 빠르면 내일 남은 2개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카메라 앞에선 한동훈 검사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나쁜 놈만 잘 잡으면 된다. 검수완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이 남용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일찌감치 그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선 배경을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이 깜짝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SNS에
윤 당선인은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한 후보자의 능력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때도 호흡을 맞췄습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3차장 검사로,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보좌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 발탁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칼자루에게서 칼을 뺏은 것이라며 칼이 아닌 펜을 쥐어줬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대신 행정가 역할만 주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윤 당선인도 한 후보자에게 너는 이제 수사는 잊어라라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법 시스템 정비에 힘 쏟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명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은 지켜질 거라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당선인과의 친분을 의식한 듯 개인적인 인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당선인과 용산 시대를 함께 열 이 대통령실 인선도 처음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정무수석도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향후 정무장관으로 유력하다는데요. 이 인선들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를 소개하면서 정책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비서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비서실장의 정무형이 아닌 정책통을 선택한 건 대통령실 개편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당선인은 기존 대통령 정책실을 폐지하고 민관합동위원회 설치를 구상 중인데 비서실장이 정책 역량을 갖춰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선자께서 또 생각하시는 국정 철학이 아무래도 그 국민 통합하고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이 두 가지 분야인데 특히 이쪽 경제 쪽 이쪽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와의 소통 등 정무적인 부분은 이진복 전 의원을 대통령 정무수석에 발탁해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되는 정무수석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 조직 개편 전까지 과도기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검토 중인데 초대 정무장관으로 장제원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장관은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의원직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한동훈 발탁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들끓었습니다. 인사 참사를 넘어선 인사 테러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에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겠다고요. 윤석열 정부와의 협치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 소식 유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예상치 못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에 민주당은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입니다. 또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벌써부터 한동훈보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으로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신동근 의원은 의리와 오기, 보복이 판치는 누아르 영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협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로써 윤석열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생이 아닌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라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낙마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도 청문 종료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을까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도 하마평에서 본 기억이 없었는데 인수위 기자들은 뭐 예상을 했던 겁니까? 네, 깜짝 인사에 또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를 발표할 때마다 국무위원들을 직접 소개해온 만큼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인수위에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한 후보자에게만 몰려서 배현진 대변인이 다른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뭐 정치인을 안 쓸 것 같다 이런 정도였는데 근데 당선인이 뭐 미리부터 한 검사장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서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일명 원픽이라고 하죠. 윤 당선인이 처음부터 한 후보자로 기울어 있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인사는 누구 조언을 받고 이렇게 상의를 하기보다는 누구로 낙점되겠느냐라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마평이 돌지 않고 발표가 임박해서야 알려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질문이 많은데요. 정치인이 아닌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게 뭐 신의 한 수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한동훈을 선택했을까? 당선인의 생각을 좀 취재를 했죠. 네, 당장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에 맞서는 거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윤 당선인 오늘 이 부분을 인선 배경으로 계속 강조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법무 행정의 어떤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그리고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네, 또 영어, 행정의 방점을 찍은 건데요. 법무행정 시스템 선진화를 강조한 겁니다. 또 여권 일각에서 윤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검찰 요직에 앉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를 염두에 둔 듯 장제원 비서실장 한 후보자에게서 칼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선인은 뭐 그런 의도로 임명했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설 카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장관 수사 지휘권은 폐지한다고 말을 했고 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상설특검 카드가 있습니다. 장관 권한으로 상설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인사로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그건 무슨 말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우선 한 후보자를 이용해서 이제 검수완박의 동력으로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떼서 어디로 줄 것인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수사권을 갖는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된다면 특수청을 관할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이렇게 놔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검찰 인사를 또 제청하는 게 법무부 장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내부도 이제 한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좀 술렁이는 분위기인데요. 한 후보자는 49세,
그리고 사법연수원 27기로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최연소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장관은 검찰 구성원은 아니기 때문에 장관 기수 때문에 검찰 간부들이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 김호수 검찰총장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김 총장은 연수원 20기로 7기수 높고요. 무언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건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 하게 될 첫 인사겠죠.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검사들이 어떻게 될지 이르면 6월쯤 인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뭐 워낙 깜짝 인사라 한동훈 후보자에게 먼저 이게 주목이 쏠리긴 했지만 다른 장관들, 워낙 중요한 장관들이 인선이 많이 돼서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특징이 뭔지. 네, 오늘 2차 인선까지 18개 부처 중에 1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까지 포함해서 17명 국무위원 후보자를 분석해봤는데요. 평균 연령은 60.5세고요. 서울대가 17명 중 8명으로 가장 많았고 47%고 여성은 3명으로 17.6%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인연의 길이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정치 입문 전부터 알았던 사이는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연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대학 때부터 알았던 박진, 권영세 의원, 그리고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충암고, 서울대 법대 라인의 이상민 후보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인사청문회에서 잔뜩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검사장 아까 리포트 보니까 뭐 낙마시키겠다 의지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인사 테러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를 주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여권 지지층에서도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를 언급하면서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윤 당선인과 맹종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등 발언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야 공히 20,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자, 다른 후보자들도 좀 검증이 진행되면서 논란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옛날 칼럼, 2010년 기고한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채용 면접위원 때 응시자 사진과 실제 인물이 달랐다 이런 경험을 소개하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포샵, 그러니까 사진 보정을 더 심하게 한다고 썼는데요. 앞서 암 치료 특효약은 결혼이다 이런 칼럼 내용으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낙마를 벼르고 있습니다. 네, 요란한 청문회가 될 것 같네요. 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는 데 총력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되자마자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죠. 김호수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 소원도 청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포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게 우선이지만 필요하면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오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체포나 구속, 압수와 수색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명시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헌법상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다는 겁니다. 거치와 관련해서도 검수완박이 도입되면 10번이라도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직도 하루 종일 들끓었습니다.
앞서 검찰 지휘부를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 같다고 비판한 이복현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며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검수완박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방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장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부터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일 아침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민주당의 입법 밀어붙이기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법안이 최종 공표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정치적 파장이 큰 법안의 실행 여부가 퇴임이 얼마 안 남은 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지지층과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 입법이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다만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거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행태까지 인수위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완전 박살난다며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임시국회를 쪼개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최수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 처리 전략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개최 전에 종료시키는 겁니다.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방안을 우선 추진합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도 179석으로 한 석이 부족해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동물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표결로 강제 종료를 못할 경우 이른바 임시국회 쪼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0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못하니까 이제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라미 전술로 가는 거? 네, 맞습니다. 임시국회 쪼개기는 이번 임시국회를 빨리 종결한 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최소 2차례 기간이 짧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법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마무리되고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에 첫 안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기간을 명시해 요구하면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쪼개기에 대해 꼼수까지 동원한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언론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해 인원을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전체 운영위원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 대표성 이런 부분을 주로 하되 정치적 후견, 정치적 추천 이런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여야 추천으로 구성됐던 이사회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현장 전문가를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몫을 끼워 넣어 공영방송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이사회 과반이 찬성하면 사장을 선임할 수 있어 사실상 여권의 의중이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민주당 동의 없이는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 제동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에게 사장 추천권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개혁안은 국회 미디어 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지방선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죠. 지도부도 갈팡질팡입니다. 오전엔 지도부가 후보를 정하겠다며 전략공천하겠다더니 오후엔 경선도 열려있다며 전략선거구라는 생소한 방식을 등장시켰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는 경선을 하지 않고 당이 한 명의 후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전략 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이미 공천을 신청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지지자들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3시간 뒤 전략 공천이 아니라 전략 선거구라고 수정했습니다. 전략 선거구는 당 지도부가 선출 방식과 후보 선택에 있어 전권을 갖게 됩니다. 현직 오세훈 시장과 가상 대결에서 10%포인트 넘게 밀리는 등 지금 나온 후보로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추가 차출 카드로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강경화 전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20일에 경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정이 줄줄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김재원, 유영하, 홍준표 이 3명 중에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뒤에 박심, 윤심 논란이 뒤섞이면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홍준표 의원의 3파전으로 정리됐습니다. 김재원, 유영하, 홍준표 이 발표는 가나다 순이고요. 경쟁력 순위로 해서 상위 3분에서 저희가 컷오프했습니다. 대구 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뒤 지지를 호소하는 동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박심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좀 부적절합니다. 후원회장을 맡으셨다 그래서 바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정치에 개입하신다 이런 의견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굉장히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는 유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며 단 홍준표 연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홍 의원과 유 변호사 간의 신경전 속에 김 전 최고위원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윤심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대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대구시장에 또 출마를 했고 그러려면 윤석열 당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강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오전에는 강원지사 경선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23일까지 지역별로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이후에 이 논란이 되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윤 당선인의 사과인데요. 어제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배석자들은 당선인이 과거 악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저기서 악연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민주당은 사과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판이에요. 맞습니다. 그 사과의 의미가 바로 탄핵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촛불을 들었던 국민뿐 아니라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이 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당선인이 상당한 용기를 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고민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속된 말 자기가 뜬 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문인데 미안하다는 표현하는 게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당선인 대변인은요,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연민의 마음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윤 당선인도 줄곧 해왔던 이 말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한 의미 있는 화해의 장이었다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데에 의미를 뒀습니다. 네, 의미가 다양하군요.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시 공부해.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김 총장은 어제부터 줄곧 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 위원장이 맞받으면서 한 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한 줄도 없다는데 또 김호수 총장은요, 조목조목 헌법 위배라고 설명을 하던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묻겠다고요? 네,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 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사는 위원이죠.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궁금하던데요. 민주당이요, 검수완박 이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검수완박이 뭔가 부적절한 느낌을 주는 프레임이라면서 검찰 권력 정상화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검수완박이 과격하고 감정이 담긴 표현으로 들릴까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고요. 지금의 혼란이 단순히 표현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왜 검찰개혁을 함께 외쳤던 단체들까지도 성급하다고 비판하는지를 경청하는 게 제1당의 책임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으니까요. 네, 열왕열왕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식당 앞에서 처음 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 2명이 숨지고 남성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노래방 화장실에서 시작된 시비가 원인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남녀 2명이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여성이 쓰러지고 남성이 필사적으로 피신시킵니다. 말총머리를 한 검은 옷의 남성이 피해자 쪽으로 걸어옵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인이 말려보지만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쫓습니다. 자정을 넘겨 벌어진 흉기 난동은 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54살 김모 씨가 두 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대 아내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40대 남편 2명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정지 2명으로 병원에 이송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자상이 이런 것인데. 피해 부부는 친척 사이였고 피의자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부부 모임에서 노래방을 갔다 남편 중 한 명이 김 씨와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꺼내와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이들 부부를 공격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신고 좀 해달라는 거야. 싸우고 있다서 누가요? 했더니 여기 싸움 붙었다는 거야.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폭행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하고 약간 가격한 거는 있어요. 그걸 저희가 받아주는 형국은 아니잖아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노래방에서 왜 시비가 붙었는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고등학생이 수업을 하던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잠을 깨워서 화가 났다고 밖에 나가서 흉기를 구해왔다고 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 수업이 한창이던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교실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수업 중이던 40대 교사는 가슴 부위를 다쳤고 말리던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끝내 동급생들에게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많이 왔어요. 막 피 흘리면서 이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이쪽은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다시 대변 쪽으로 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A군이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게임 컨텐츠 관련 수업을 듣던 중 잠이 들었다가 교사가 깨우자 화가 났다는 겁니다. 교사가 잠을 깨우자 홧김에 교실 밖으로 나왔고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친 뒤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도난 당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저희 매장에서. 저희는 CCTV가 매장 안에는 없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에 대해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부산에서 학원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로 돌진하더니 행인을 치고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섭니다.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면서 우리 뛰어나갔는데 마음을 치고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옆에 차가. 차에 치인 사람은 15살 중학생으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한눈에 봐도 만취 상태였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좀 술렁이고 나고 사람이 직원들이 봤을 때 행동 자체가 오늘하고 비틀거리고 해서 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죠. 만취 운전자는 경찰에 소주 2-3병을 마신 건 맞지만 운전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회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가 넘는 0.2% 이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미국 뉴욕 출근길이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하철 안에서 연막탄이 터진 뒤에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졌는데요. 용의자를 아직 못 잡고 있어서 뉴욕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객차문이 열리자 연기와 함께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축을 받고 걸어가는 승객이 보이고 혼자 발을 끌고 나오던 남성은 그대로 승강장에 쓰러집니다. 승객들은 열차 안에서 지혈하는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봅니다. 아침 출근 시간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방독면을 쓴 남성이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30발 넘는 총성도 이어졌습니다. 40여 명이 탑승한 객차 내부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All I see was just black smoke, and that's when I got hit. Until I got off the train, I put my pants down, and the size of a quarter, just gushing out blood. 총에 맞은 10명과 연기를 흡입하거나 타박상을 입은 13명 가운데 다행히도 생명이 위독한 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covered a 9mm semi-automatic handgun, extended magazines, and a hatchet. Also found is a liquid we believe to be gasoline and a bag containing consumer-grade fireworks. 경찰은 용의자인 60대 흑인 남성 프랭크 제임스 사진을 공개하고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미국이 인종차별적인 곳이라고 비난하며 뉴욕시장을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도로는 봉쇄되고 주변 학교에 대피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I mean, I feel on that when it happens, yeah, you feel a little bit anxious and worry about the concerns and all the situation that it's happened and all the crimes. 용의자는 필라델피아에서 이삿짐 트럭을 빌려 브루클린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우리도 높은 물가가 걱정거리인데요. 미국은요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고기를 사 먹을 엄두가 안 난다는데요. 미국 금리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카트에 담긴 생필품들을 차 트렁크에 옮기는 미국 소비자의 표정이 심란합니다. They were 59 cents, so they are 132. 일주일 식료 품비를 맞추려면 고기나 생선은 포기해야 합니다. Oh no, this is expensive.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 카풀로 마트를 찾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I've had to carpool, ask people for rides if they're going to the grocery store. Right now I'm looking for a weekend job. 이곳은 워싱턴 DC 도심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일반 휘발유 가격이 1갤런, 그러니까 3.8리터 정도의 4.14달러입니다. 1년 전 평균보다 45% 정도 급등한 가격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8.5%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요동치던 물가는 물류 대란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4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곡물가 고공행진으로 식료품 물가 역시 8.8% 올랐습니다. Milk and bread is very expensive nowadays, you know. So if you're thinking you're trying to budget, you know, it gets pretty hard. My rent is absolutely ridiculous. So, and I just kind of see it kind of climbing and climbing and climbing.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릴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류승지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이 멈출까 기대도 있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멀리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가 하나둘 늘어가는가 싶더니 앞마당까지 덮쳤습니다. 일직선으로 떨어진 미사일의 파편 더미가 돼버립니다. 도심 건물들도 러시아군의 공습에 파괴돼 버렸습니다. 100여 명이 수업을 듣던 요리학교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마리우폴과 돈바스에 집중됐던 러시아군의 공습이 동북부 하르키우까지 덮쳤습니다.
인공위성에는 돈바스 너머 국경 지역에 새로 배치된 러시아 병력과 장갑차들이 포착됐습니다. 4만여 명의 병력을 돈바스 지역에 배치한 러시아군은 앞으로 3배 넘는 병력을 더 투입해 함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Один из спутников, который будет совместно разрабатыватьс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군의 행태를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Yes, I call this genocide, and the evidence is mounting.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말살시키려 한다며 규탄 수위를 높인 겁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240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2조 900억 원어치를 지원한 미국의 이번 추가 지원에는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제블린 미사일 등 중화기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내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3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났으면 맞을 수 있고 코로나에 감염됐더라도 격리만 풀리면 바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9명은 지난해 12월 전후로 3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넉 달이 지나 약효가 떨어지는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내일부터 당일 접종이 시작되는데 3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난 1962년 이전 출생자 1,066만 명이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8주 정도로 짧지만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그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다며 접종을 권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물어봤습니다. 3차 맞고 나서도 좀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4차는 또 더 할까? 보고된 주요 이상 반응은 근육통, 두통, 발열 등으로 1, 2, 3차와 유사했습니다. 3차를 다 맞았는데 감기인 줄 알았더니 뭐 양성 반응이 나왔대. 4차 접종 전 확진 이력이 있어도 격리 상태만 아니라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열감 등 증상이 남아있다면 해소된 뒤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되는지. 독감은 유행 시기가 겨울로 정해져 있고 변이를 예측해 1년에 한 번 접종하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백신의 그 예방 효과의 지속 기간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유행 시기와 변이를 예측할 수 없어 유행하면 매번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80대 이상에 대해서는 치명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며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사과는 원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기후가 바뀌면서 요즘은 강원도에서도 재배합니다. 바뀐 작물 지도를 이민준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울의 한 청과시장. 각종 사과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온난화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00여 년 동안 1.6도 상승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주로 경북 지역에서 나던 사과가 요즘은 강원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경북 지역 사과 생산량이 더 줄어들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시작할 당시에는 강원도 사과가 없었어요. 몇 년 전부터 강원도 쪽에서 사과가 보이더라고요. 양구 쪽에서 사과가 나오는 게. 국내 연구진이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예측한 결과 10년 뒤에는 사과 주요 산지가 경북에서 강원으로 바뀌고 2070년대엔 강원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경북 지역에서 사과를 키우는 농민들은 대체 작물 재배를 고심 중입니다. 열대과일로 좀 심어볼까 해가지고 올해도 뭐 열대과일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을 보고 하는 거지. 대표적인 아열대 과수로 제주에서 주로 수확되는 감귤의 재배 한계선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2070년대에는 강원도 해안가에서도 감귤 재배가 가능합니다. 2012년에 10년 전에 발표된 시나리오로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예측했던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10년이나 20년 정도 빠르게 변동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온난화에 따라 일부 국산 과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맞춤형 품종과 재배법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K리그에 데뷔한 이승우가 예전의 골잡이 면모를 완벽히 회복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선보이는 삼바춤도 인상적입니다. 정율철 기자입니다. 폭풍 질주와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만들어낸 K리그 데뷔골.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중거리 슛까지. 득점 감각이 완벽히 살아난 이승우가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유럽 성인 무대에서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절의 번뜩이는 움직임이 살아난 겁니다. 사흘 전 김천과의 경기에서도 펄펄 날았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로 먼저 도움을 기록한 뒤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K리그는 오늘 이 경기에서 맹활약한 이승우를 9라운드 MVP로 선정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승리를 하고 승점을 얻고 싶고 시즌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모습과 좋은 플레이로 답해주고 싶고. 흥이 넘치는 이승우의 골 세리머니는 더욱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현란한 스텝과 손동작, 삼바춤을 연상시키는 신나는 세리머니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K리그 활약을 바탕으로 3년 만에 벤투호 재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승우처럼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출신인 백승호는 지난해 전북에 안착하며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승우의 부활이 태극마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내일 출근길도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봄비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는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엔 20에서 60mm, 충청과 경북 북부 또 전북에는 5에서 40mm 정도 오겠고요. 서울엔 1mm 안팎의 이슬비만 조금 내리겠습니다. 단 이번 비구름은 남북으로 폭이 좁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수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침과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올라 모레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9도 등 쌀쌀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6도, 대전 18도, 대구는 14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날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한국이라 하니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6.25 때처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싶다, 진심으로 호소를 했죠.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은 오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아시아가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며 오히려 러시아의 선전 도구가 됐죠. 외통위원장은 이런 핑계를 대더군요. 현지의 시간을 맞추다 보니 의원들 저녁 시간이어서 많이들 못 왔다고요. 대선 때는 서로 우크라이나 대사 불러서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텅 빈 국회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전쟁 중인 대통령보다 바쁜 한국 국회의원들.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